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한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란국 국산화 모여. 3. 바이든의 실수는 대가를 치렀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스페인에 위치한 바스크 지역 이 지역에서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독립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독립을 외치는 가운데 특이하게 거리에 태극기가 나부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편입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며 바스크인들이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나선 상황. 대체 바스크인들이 왜 한국을 찾으며 태극기를 들고 시위에 나서게 되었는지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모습에 일제히 경탄했습니다. 그동안 저수지 아래에 잠들었던 고대 유적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스페인 고대 문화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것인데요. 스페인 서부 카세레스 주에 위치한 발데카나스 저수지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상이변으로 인해 스페인 전역의 가뭄이 심해지면서 물이 사라지고 바닥이 드러나면서 다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원래 이 유물은 과달페랄의 고인돌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유적으로 기원전 5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인데요. 독일 고고학자에 의해 처음 그 존재가 알려졌으나 프란시스 프랑코 독재 정권 치하에서 저수지 개발 프로젝트로 그 모습이 사라졌죠. 개발과 저수지가 더 중요했기에 이 유적은 보호나 관리 없이 그대로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유적을 잘 유지해 박물관으로 옮기자고 할 정도로 다시는 없을 기회가 이들 주민들에게 찾아온 셈이죠. 스페인을 강타한 폭염은 이처럼 과거의 유물을 다시 소환할 정도로 스페인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이 잇따르는 것은 기본인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 문제로 에어컨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죠. 우크라이나로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태가 폭염과 맞물리면서 스페인은 재난 수준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를 아껴야 하기 때문에 에어컨 온도 제한을 거는 한편 상점과 사무실 등 밤 10시부터 불을 꺼야 하는 비상 상황을 발동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시설인 쇼핑몰, 영화관, 직장은 물론 외교공사 역시 에너지 제한에 동참을 해야 했습니다. 프랑코 독재 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혹독한 조치가 스페인을 덮친 것입니다. 폭염은 스페인 경제도 위협했습니다. 제대로 된 공장 가동은 물론이고 서비스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기에 스페인 경제에는 빨간 불이 켜졌죠. 인플레이션 역시 스페인을 괴롭게 하는 요소입니다. 자원전쟁으로 비화되는 각종 기초자원 수급 문제에서 스페인은 자유로운 상황이 아닐 뿐더러 코로나 시기 보조금과 실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치솟은 물가가 겹치면서 역대 최고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 물가 통제도 스페인은 필요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인플레이션 완화 대책을 발표. 현재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던 국영 철도 티켓을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히며 치솟은 물가 잡기와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국영 철도인 렌페와 대도시 통근 열차 세르카니아스 시커니어즈, 카탈루냐 지역 철도 루달리에스 로덜리즈가 무료 티켓 배포에 해당되었죠. 차량을 주로 이용해 통근하는 스페인 주민들을 달래고 대중교통 장려로 에너지 절약까지 노리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 정책에 많은 이들은 분노했죠. 게다가 스페인의 작은 도시 그라나딜라의 주민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이주 정책을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정부의 무능이 스페인 사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다가올 동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은 불만에 차서 정부를 향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국가답게 시위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죠. 세비야와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시작된 시위는 산발적으로 전개되더니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아예 대놓고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가 전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동조의 바스크 지역에서도 시위가 전개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시위가 기묘한 모습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며 바스크 깃발은 물론이고 태극기를 든 이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스크 지방 사람들이 독립을 요구하면서 태극기를 든 것은 사실 과거 고대 바스크인들과 한국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접경지대에 주로 거주하는 바스크인들은
옛날부터 유럽 민족과 다른 정체성을 지니며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쓰는 언어나 문화를 살펴보면 유럽 문화와 다른 형태를 띈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DNA 분석 결과 이들과 유럽 민족 사이의 상관성이 낮게 나오면서 바스크인들이 어디에서 온 이들인지 많은 학자들은 궁금증을 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신용화 교수는 바스크인에 대해 놀라운 가설을 제기하며 고대 바스크인들이 고조선의 후예라는 사실을 밝히며 바스크인과 고대 한국인 사이의 관계를 드러냈는데요. 과거 고조선 멸망 이후 중국과 흉노족이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벌판을 거치며 이들 한민족의 후예들은 이름을 아갈족이라 바꾸며 고조선의 명맥을 이었습니다. 이들은 게르만족과 전투를 벌이며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 아발족 세력 일부분이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왕의 공격을 피해 피레네 산맥 쪽으로 도망가 지금의 바스크 지역의 선조가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바스크족 언어를 들었는데요. 바스크 언어를 바스크족은 유가라에우스카다라고 칭합니다. 가라카라는 말, 언어를 뜻하는 고대 한국어인데요. 유가라는 고대 아발족의 말이라는 뜻이 변형된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죠. 바스크어의 문법 역시 고조선 어와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입니다. 전형적인 우라러족에 속하는 구조로 유럽 언어의 보편적인 특징인 주어, 동사, 목적어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열다라는 한국어는 바스크어로 이레키다 아이키테타라는 표현을 쓰거나 안따라는 한국어를 바스크어로 번역하면 자리자리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보면 한국과 바스크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죠. 무엇보다 바스크족 거주지에 고인돌 무덤이 있다는 것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피레네 산맥 기슭에 위치한 고인돌 무덤이 현재도 남아있는데요. 중세 초기에 만들어진 고인돌로 한국에 남아있는 고인돌 유적과 흡사합니다. 바스크에서도 신용화 교수의 이론을 접하며 한국과 바스크 사이의 인연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바스크 독립운동 세력들 가운데서 뿌리인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할 정도로 한국에 빠진 이들이 많은 상황. 그런 가운데 스페인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펼치며 바스크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화근이 되었죠. 독립 세력들은 이 기회에 한국에 편입되길 바란다며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선 것입니다. 바스크는 오래전부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꿈꿨습니다. 오래전부터 스페인 다른 지방과 융화되길 거부하며 독자적인 문명과 세력을 계속 유지하길 원했죠. 이런 바스크인들을 스페인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재 정권인 프랑코 정권은 바스크인들을 학살하며 바스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이런 역사를 지니고 있기에 바스크인들은 같은 민족의 뿌리를 공유하는 한국에 편입되길 원하며 독립에 나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아라할 수 있는 바스크인들이 부모인 한국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바스크 민족의 독립을 바라는 바스크 민족주의당 PNV는 최근 독립에 대한 기세를 높이며 바스크 민족들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스크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스페인 다른 지역에게 나눠주는 정부의 잘못입니다. 바스크 지역은 스페인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사는 도시들이 많은데요. 특히 빌바오 지역의 경우 수많은 관광객들이 돈을 쓰는 장소이자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소득세도 높게 측정된 지역이죠. 그렇기에 예전부터 스페인 정부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닥쳐오면서 바스크 지역은 홀대를 받고 다른 지역이 더 우대받는 곳에 바스크인들은 폭발을 한 것이죠. 부유한 국가이자 선진국인 한국에 편입되어 한국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 바스크인들 입장에서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바스크 주정부는 민족주의당의 독려에 힘입어 주민투표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독립과 함께 스페인에서 벗어나 한국에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최근 폴란드의 한국 방산 수입은 물론이고 나토는 물론이고 G7 등 주요 국제단체에서 강력한 위상을 보여주는 한국에 대해 바스크인들이 호의를 보내는 상황. 바스크의 공격적인 독립움직임에 스페인 내의 또 다른 독립운동 조직 카탈루냐 독립운동 세력도 발맞춰 독립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벌어지는 민족 독립에 스페인 정부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한국에게 편입되길 원하는 스페인 바스크 민족의 독립운동을 응원하며 그동안 스페인에게 탄압받던 형제 민족이 자유를 되찾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국산화를 방해했던 일본 소재 기업이 엄청난 최후를 맞고 있어 화제입니다. 특히 최근 가격까지 대폭 낮추며 한국 업체에게 제발 사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에
일본인들마저 부끄러움을 느껴 치를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던 일본 소재 기업의 최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2019년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 규제를 가해온 바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공격하려 했던 부분은 반도체뿐 아니라 한국이 키우려 했던 배터리 산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란 일본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소재 및 의료 분야에 3년간 8천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수출 규제가 진행됐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후 1100여 개 품목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했고 일본 기업들은 난리가 난 바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중소기업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걸며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온 곳도 일본 아사히 카세이였습니다. 아사히 카세이는 1931년 일본에서 설립된 화학회사로 종업원 2만 5천 명의 매출이 2조 엔이 넘는 기업입니다. 일본 도레이와 함께 분리막 시장을 이끌며 점유율 18%로 세계 1위를 하기도 했었죠. 이 회사는 2012년 한국에서 발표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 등 한국 침탈에 앞장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범기업 299개 중 한국에 진출한 기업은 34개 정도입니다. 히타치, 도시바, 미쓰이 화학, 미쓰비시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회사가 상당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아사히 카세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한국의 동서석유화학이란 자회사로 두고 적잖은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 해 1,800억 원의 순이익 중 상당 부분을 일본 모 회사로 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니클로나 도요타가 한국의 빨대를 꼽고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배터리 분리막에서 세계 1위였던 아사히 카세이는 한국의 국산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직후 한국 대기업들이 국내 업체에게 소싱을 확대하자 아사히 카세이는 국내 중소기업 중 하나인 W스코프에게 특허 소송을 건 바 있습니다. W스코프는 2005년부터 배터리 분리막 사업에 뛰어들었던 회사입니다. 1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위를 기록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후 국내 배터리 3사도 해당 기업의 분리막으로 시선을 돌린 바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이 업체에게 주문을 확대하자 아사히 카세이가 즉각 움직였죠.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해 특허 소송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핵심 기술에 대해 2중, 3중의 특허를 걸어놓기로 유명한데 주요 부분은 거의 공개하지 않으면서 권리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는 꼼수를 써온 바 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가 가장 많은 분리막 특허를 가지고 있어 거미줄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출 규제 이후 오히려 아사히 카세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분리막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나 2020년 이후 또 다른 한국 업체의 급성장에 2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한국 SKI 테크놀로지스 키트가 치고 나온 것인데 26% 점유율로 1위를 해버렸죠. 반면 아사히 카세이는 23%로 2위, 일본 도레이 23%가 3위를 했습니다. 스키트는 2019년 4월 물적 분할을 통해 출범한 SK이노베이션 SK온의 소재 부문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분리막 설비를 추가로 도입해 시험 가동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00% 국내 기술로 첨단 장비를 추가해 효율을 40% 높였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장비회사 직원들이 현장에 일부 파견되어 있었는데 스키트는 이들이 설비를 보지 못하게 초대형 가림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팀장은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 공장을 방문하면 그들이 최신 설비를 가리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세계 유일의 최신 장비를 일본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해야 할 정도가 됐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도레이와 아사히 카세이는 한때 슈퍼갑으로 통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일본 업체들이 쓰고 남은 분리막을 쓸 수밖에 없었고 가격 또한 제곱미터 당 4,000원을 받으며 한국에 파가지를 씌워왔습니다. 하지만 SK가 더 좋은 품질의 분리막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역전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은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입니다. 이 중 분리막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죠. 배터리의 피와 살이, 음극재와 양극재라면 분리막은 혈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리막 구멍으로 리튬이온이 전해액을 타고 넘나드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많은 구멍이 있느냐가 분리막의 품질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분리막은 일본 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분리막을 사러 일본을 방문하면 당신들이 배터리를 아느냐는 면박을 주곤 했죠. SK가 분리막 시장에 뛰어든 것도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국내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 습식 분리막 개발이 성공했고 2005년 중국 공장 가동에 돌입하며 분리막 생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업체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촉차연신 공법을 분리막 제조 공정에 도입한 것인데 이는 스카치 테이프 등을 만들 때 쓰는 공정과 유사합니다. 당시 일본 기업은 공중에서 분리막을 사방으로 당겨 기공을 만들어 왔는데 이는 분리막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신 이 공법은 정해진 비율로만 분리막을 잡아당길 수 있어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촉차연신은 롤러를 통해 분리막을 좌우로 한번 상하로 한번 늘리는 공정입니다. 처음에는 분리막 표면이 마모되고 오염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표면을 청소하는 공정을 도입해 이것도 극복해냈죠. 고객 요구에 맞춰 분리막 두께와 물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업 초창기 스키트가 SKC에 분리막을 소량 납품하기 시작하자 아사히 카세이는 SKC에 공급하던 물량을 전량 끊어버리는 행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0년대 말 일본 분리막을 사용한 전자기기에서 잇따라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이어졌고 이는 SK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노키아가 SK 분리막을 채택하자 시장에서의 위상은 급상승했습니다. 국내와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소니, 파나소닉, 사녀 등이 이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준비되면서 분리막에 요구되는 특성도 더 많아졌습니다. 2010년 세라믹 코팅 기술 CC에 개발됐고 이는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줬죠. 세라믹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배터리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변형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면서 배터리가 폭발합니다. 이를 막고자 분리막을 두껍고 튼튼하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SK가 세라믹 코팅 기술을 적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분리막을 생산한 것입니다. SK 분리막을 적용한 배터리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는 기사는 거의 없죠. 반면 도레이와 아사히 카세이 분리막을 썼던 업체에서는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SK 분리막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키트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2019년 800억 원대에서 매년 상승해 내년에는 3,20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사히 카세이의 손익은 2019년 대비 30% 이상 급감한 상황이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아사히 카세이는 최근 놀라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에게 기존 대비 20에서 30%나 가격을 할인해 줄 테니 한국 소재 업체를 선택하지 말고 자신들의 습식 분리막을 이용해 달라고 사정해온 것입니다. 제곱미터당 1.3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겠다는 것이었죠. 아사히 카세이는 자국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에 분리막을 주로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 대비 파나소닉의 성장률이 더디자 한국 업체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국 외 시장에서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의 성장률은 다른 업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지난해 50에서 10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반면 파나소닉은 33%에 그친 것이죠. 게다가 스키트의 분리막 판가는 0.9달러가 채 되지 않아 아사히 카세이의 가격 인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SK의 생산량은 아사히 카세이보다 2배 이상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폴란드 1공장 건설을 마쳤으며 2024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해 4공장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025년 시장 점유율을 43%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사히 카세이 또한 지난해 300억엔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중국 상해은첩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한국을 다시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SK를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분리막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 관리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아사히 카세이 차량용 반도체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난 바 있습니다. 그 후 일본 르네사스의 생산을 위탁해 위기를 넘기려 했는데 르네사스 요차
해당 물량을 받은 직후 공장에서 화재가 나는 참사가 발생했죠. 결국 생산하기로 했던 물량은 만들지도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클린룸 등의 손상이 심해 기존 공장의 복구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난 31일 타카이치 정조 회장은 일본이 똑바로 안 하니 한국이 기어오르는 것이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리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살기 위해 꿈들대는 곳은 일본 기업일 뿐입니다. 반도체 겨울이 시작되었다는 업계 전망과 함께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날개 없는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던 바이든의 반도체 법은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이든의 뒤통수의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던 삼성은 기술 혁신을 선언하며 경쟁자인 TSMC와 아득한 격차를 벌리고 나섰다고 합니다.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던 TSMC인데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적 장벽이 생겨난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거나 현상 유지에 급급한 반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출 최고치를 갱신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 전체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바이든의 자국 중심주의적 경제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 먹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받던 전기차 산업에 제동이 걸리고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던 반도체 산업 역시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주의를 상징하는 미국이 중국에서나 볼법한 시장 통제를 가하는 모습에 내외를 가리지 않고 원성이 자자한데도 바이든은 눈과 귀를 막고 아메리카 퍼스트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바이든의 반도체 법이 역풍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미국 반도체 산업 구조에서 무리하게 탈중국화를 시도한 결과 미국 반도체 주가가 폭락하며 업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론과 같은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주가를 희생하여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연구팀은 바이든의 반도체 법안이 지난 몇 년간의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이 글로벌 반도체 투자나 공급을 의미 있게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골드만삭스 연구팀은 신규 반도체 제조 공장이 건설되는데 2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법안이 반도체 부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향후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되더라도 세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반도체 기업들도 힘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시장의 호황이 끝나고 성장이 멈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IT 기기 수요 감소로 주요 반도체 설계 회사에서 파운드리 주문량을 줄인 탓으로 보이는데요.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상위 10개 업체 매출 총합은 331억 9,700만 달러로 지난 분기와 비교해 3.9%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최저 성장치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서서히 매출 성장폭이 줄어들고 있다. 파운드리 호황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운드리 시장의 불황이 오히려 삼성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 파운드리의 상반기 매출은 109억 1,6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매출의 58.1%를 달성해 올해 처음으로 연간 매출 2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침체기에서 삼성만이 급격한 성장을 보여준 것인데요.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첨단 미세 공정으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수율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 3나노 공정도 내년부터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기관 옴니아는 3나노 매출이 2022년부터 발생해 2024년에는 5나노 공정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첨단 공정 고객사 확보를 위해 TSMC보다 낮은 가격의 반도체를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TSMC를 침몰시키기 위해 삼성이 갈고 닦은 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삼성전자가 그리는 반도체 파운드리 로드맵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 부장은 삼성이 가장 앞서 있는 미세 공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표명했습니다. 오는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앞서 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멈추지 않고 GAA 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기반 공정 기술 혁신을 지속해 2025년에는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반도체 업계에서 사용하던 핀팩 구조는 3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3나노 공정부터는 유효 채널 길이가 너무 짧아져 핀팩 구조로는 게이트가 제대로 성능을 내기 어렵다. 동작 전압을 낮추는데도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미세 공정의 발전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 새로운 트랜시스터 구조가 요구됐었는데 삼성의 독자적인 기술로 GAA 구조를 완성해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것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나노의 GAA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기술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2나노와 1.4나노의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며 급증하는 3나노 이하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운드리 업계 1위를 고수하던 TSMC는 뒤늦게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3나노 공정에 들어가고 2나노와 1.4나노 공정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과는 달리 정확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선주문 후 생산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선생산 후 주문을 받는 셀퍼스트 실퍼스트 방식을 도입하고 1.4나노 공정이 도입될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을 올해 대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악성 재고가 쌓일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가진 실퍼스트 방식을 시도할 만큼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전략으로 TSMC가 주도하던 파운드리 시장이 삼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TSMC는 나노공정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도 모자라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인 애플과도 칩 가격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TSMC의 파운드리 칩 가격이 급격한 인상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1월부터 전체 파운드리 칩 가격을 3에서 6% 전면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애플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의 격한 반발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TSMC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업계에서는 TSMC가 투자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깨끗하면 뒤처지고 많은 첨단 산업 시장에서 이번 TSMC의 실책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대세는 한국을 가리키고 있는 듯합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어플라이드 아머테리얼즈 투자 전문 자회사인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2017년 스타트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여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한국에 투자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조성된 한미 공동 펀드에도 이름을 올리며 한국 반도체 시장의 대규모 투자를 이어나갔는데요. 미국에 본사를 둔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설립 이후 17개 나라에 총 4억 달러를 투자해왔는데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어플라이드 벤처스의 대표 아난다 카마나바는 한국은 투자 기회의 나라. 그만큼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술과 인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외에도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한국을 주요한 투자 대상 지역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건강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반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유례없는 반도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부동의 거인이었던 인텔은 올해 들어 주가가 45%까지 폭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반도체 기업 시총 1위를 달성하며 반도체 업계의 블루칩으로 급부상했던 엔비디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GPU 팹리스 기업인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붐과 전기차 시장의 성장, AI 개발 등으로 GPU 수요가 폭발하면서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했었는데 세계 게임 시장의 침체와 함께 암호화폐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그래픽카드 수요가 급감하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2분기 매출이 예상을 20%나 밑도는 것으로 집계되며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하락하자 투자자들도 줄줄이 이탈하여 연중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41%나 빠졌습니다. 엔비디아의 부진은 미 반도체 업계 전체의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의 반도체 정책은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국 중심주의가 극에 달해 바이든의 미국이 트럼프의 미국보다 지독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80% 가까이를 한국 28%, 대만 22%, 일본 16%, 중국 12% 등 아시아 4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두 번째로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 초미세 공정 기술을 선도하며 누구도 대체하지 못할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거대한 생산 라인이 구축되어 있고 반도체 수요 감소로 반도체 겨울이 불어닥칠 거란 경고가 나온 상황에서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바이든의 뜻대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어려우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횡포와 업계 불황에도 우리 기업들은 혁신을 거듭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